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문종민입니다. 본 웨비나는 민첩하고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라는 제목인데요.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서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어오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강연 중에 질문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웨비나 퀘스천스 창에 질문을 올리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 상태로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비공개라고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세션의 주제는 요즘의 데이터들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비용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결과를 얻어올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AWS의 어떤 서비스들과 함께 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던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는 요즘의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또는 이 빅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이 구성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표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이제 RDBMS에 보관했죠. 굳이 뭐 쿼리로 조회할 필요가 없는 뭐 로그 파일과 같은 이런 유형의 데이터만 파일로 기록해서 보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수많은 원천 소스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 양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웹이나 뭐 모바일 앱 또는 뭐 소셜 미디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이미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테고요. 심지어 뭐 사용자가 어떤 것을 눌러봤는지를 알아내서 이를 이제 마케팅이나 상품 추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만 하더라도 RDBMS부터 해서 ERP, NoSQL, DWDB 같은 이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성 데이터들이 감시 카메라나 각종 센서와 같은 이런 IoT 디바이스에서 수집이 되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의 원천 소스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과 포맷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꾸준히 수집되는 이 데이터 양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각종 뭐 웹이나 모바일 앱, 그다음 로그 파일, 뭐 소셜 미디어 데이터,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 그다음에 IoT 센서 데이터와 같은 이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들이 이제 비정형이나 반정형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들인데요. 이 데이터들이 정형 데이터보다 훨씬 더 이제 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RDBMS를 가지고 정형 데이터만 분석하던 방법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쌓이는 데이터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실제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여전히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분들 시작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분석가, 그리고 또 일반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원하는 주체들이 있고, 또 이러한 이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어질리티와 리얼타임성, 플렉서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와 같은 이런 각종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형식으로 미리 다 가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데이터가 중복되어서 이제 여러 벌 보관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 AWS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정형이든 반정형, 비정형이든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과 엮여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레이크의 사상이고, 이 데이터 레이크의 이제 속성을 좀 보면, 그 데이터 레이크가 이제 일반 디스크처럼 특정 서버에 마운트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와 그 스토리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REST API로 제공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제 주요한 사상이고요. 그리고 AWS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파일 사이즈 하나가 5TB만 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도 다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S3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ETL을 적용을 해서 필요시에 신속하게 데이터를 형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3의 데이터를 저장한 상태에서 SQL 형식으로 쿼리를 수행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보다 그 많은 보안 기능과 규정 준수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AWS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보안을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네, AWS의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데이터의 사이즈에는 전혀 제약사항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수집하실 수가 있고, 복제본을 계속 뜨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원천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이제 검색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AWS가 제공하는 그 수많은 서비스들과 피처들을 함께 이제 통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AWS의 데이터 레이크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필라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금융산업규제기구가 있는데, 이 필라라고 하는 기업이 하는 역할은 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업무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루에 약 320억 건에서 350억 건의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을 위해서 AWS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KMS라고 하는 AWS의 이제 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관을 하고, 분석을 수행할 때에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복제본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계속 수행한다라고 이제 고객이 직접 발표를 하시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대비 비용도 60% 정도 절감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AWS의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할 때에 관련된 그 서비스들과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를 때에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인 이제 S3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백업 스토리지인 글레이시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탐색해서 카탈로그를 생성해주고 이제 ETL을 수행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가 이제 글루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완전 관리형 서비스에서 인프라를 생성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레이크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을 해주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그 속도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규모가 이제 뭐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뭐 수십 페타바이트급으로 늘어나게 되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큰 미디어를 직접 고객사에 가지고 와서 직접 거기에서 이제 로컬로 전송한 다음에 AWS 측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서비스 이제 스노우볼이나 스노우모빌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이제 데이터가 적재가 되어 있으면 이를 이제 분석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DW 서비스로 이제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제 EMR 서비스가 있는데 이 EMR은 그 하둡이나 스파크 클러스터를 이제 생성해 주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S3의 데이터를 둔 채로 이제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SQL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를 날려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분석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얼타임성으로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그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엘라스틱 서치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시각화를 한다거나 또는 뭐 실시간 이제 검색하는 서비스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그 결과들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뭐 킥사이트나 또는 뭐 키바나라고 하는 이런 오픈소스들을 활용해서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이지메이커라고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부터 알고리즘을 배포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이제 엔드투엔드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머신러닝계의 데브옵스 같은 이제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존에서 다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학습까지 한 채로 그 API만 제공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API만 호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스피치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뭐 그 이미지나 비디오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도 활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레이크를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성격에 맞게 계층화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둡을 쓰실 때에 그 HDFS를 쓰시게 되면 우선 이제 가상머신에 그 가상머신에 마운트하는 디스크에다가 하둡이 이제 세벌 카피로 데이터를 보관을 하게 되니까 그 비용은 이제 이 가상머신인 EC2에 붙어 있는 그 디스크를 쓰는 게 아무래도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S3를 쓰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S3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좀 더 비용이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액세스를 요하는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EMR을 수행하는 중간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중간 데이터들은 HDFS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보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3라고 하는 그 스토리지 안에는 사실 여러 개의 그 스토리지 클래스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S3 Infrequent Access라고 하는, 줄여서 이제 S3IA라고 하는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기능은 S3 스탠다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장 비용이 이제 스탠다드보다 저렴하고 대신에 이곳에 이제 오브젝트를 풋하거나 뭐 get하거나 리스트하는 이런 이제 호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S3 스탠다드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IA 그 스토리지 클래스에다가는 액세스가 이제 스탠다드보다 덜 빈번하면 이제 IA 쪽에다가 두게 되면 또 비용이 절감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액세스 빈도에 따라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서 파일들을 자동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3에 처음에 파일을 올렸다가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파일을 쓰다가 그 다음부터 액세스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S3IA로 옮기고 S3IA에 있다가 예를 들어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는 거의 액세스를 하지 않으니까 글레이시어로 옮기고 글레이시어에서 보관을 하는데 회사 내규상 뭐 2년 동안은 없앨 수가 없다고 하면 2년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파일이 삭제되도록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주기로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변경해서 파일들을 이렇게 넘겨두는 게 좋은지를 정하는 게 이제 좀 관건일 텐데,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S3 Analytic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러한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스토리지 패턴을 분석해서 올바른 그 스토리지 타입으로 옮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S3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원천으로 해서 프로세싱하는 방법들이 제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다른 곳에 옮기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복제본이 생성되니까 그로 인한 비용이 더 많이 들 테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마존 EMR이라든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든지 아테나라든지 또는 이제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R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EMR은 하도비나 스파크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마존 EMR의 가장 큰 장점은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EMR이 그 하도브의 HDFS를 확장해서 S3의 데이터를 둔 채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EMR FS를 제공하기 때문에 컴퓨팅과 스토리지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제 사용하면 그 더욱 비용 효율적이고 이제 확장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 수행이 느리면 스토리지의 데이터는 그대로 둔 채로 컴퓨팅 파워만 늘려주면 되니까 이 클러스터 사이즈를 늘려서 잡을 빠르게 처리가 되도록 한다거나,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를 그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와 그 컴퓨팅의 분리가 가능하니까 분석이 끝나면 그 분석 결과 데이터를 S3에다가 이제 기록하도록 해두면 EMR 클러스터를 종료를 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3에 있는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의 EMR 클러스터를 동시에 실행을 시켜서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설정할 경우에 EC2 인스턴스를 이제 온디맨드로 할 거냐 또는 스팟으로 할 거냐 이렇게 골라서 그 구매 옵션을 선택해 주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온디맨드를 조금 쓰면서 그 스팟 인스턴스를 많이 써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그 압축해서 보관을 함으로써 또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gzb나 LGO, bzip2, 스냅피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지는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 분할이 가능한지 또는 압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압축하는 속도나 압축 해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워크로드를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압축 알고리즘들이 조금씩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을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EMR 분석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는 것도 그 컴퓨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시간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되는데, 특히나 그 스토리지의 I/O 성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포맷을 Parquet 같은 그 컬럼너 파일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 파일 전체를 액세스하지 않고 그 특정 파일이 있는 부분만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고요. CSV나 JSON 포맷의 그 데이터를 Parquet 포맷으로 이제 보관해서 넣어두게 되면 성능이나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3 DistCP라고 하는 그 하둡에서 클러스터 내부나 또는 외부의 클러스터 간의 그 대량의 파일을 카피할 때 사용하는
그 유틸리티가 이제 distcp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만든 게 이제 제공하는 게 S3 distcp이고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S3에 파일을 올릴 때 S3 distcp가 그 제공하는 그룹 바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작은 파일들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이제 라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S3에 파일을 요청을 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마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는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AWS가 제공하는 DW 서비스인 레드시프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그 S3의 데이터를 이제 둔 채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레드시프트 SQL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S3의 그 데이터를 둔 채로 실행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옮기는 이런 이제 ETL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이제 ETL 작업이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도 해야 되고 또 그 타겟 쪽에다 데이터를 로드하는 이 시간도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ETL 작업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은 상당히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그 쿼리를 수행할 때 그 쿼리 최적화가 내부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생성하지 않더라도 AWS 내부적으로 그 수천 개의 노드로 이제 확장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해서 데이터 크기가 늘어나더라도 일관된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 역시 이제 앞에서 살펴본 그 아마존 EMR처럼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그 레드시프트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와 그 S3에 있는 이 데이터와 조인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그 장점으로 이 대량의 데이터를 S3에 두게 되면 그 필요한 경우에 온디맨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생성을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량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뭐 여름이라든지 또는 뭐 겨울과 같이 특정 시점에만 아주 빈번하게 액세스를 해서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워크로드가 있다고 하면 평상시에 그 클러스터를 분석을 할 때처럼 뭐 맥스 상태로 만들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는 클러스터 개수를 작게 유지를 하다가 이 분석이 필요한 그 시기가 올 때에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는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일 테고요. 이때 이제 그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를 다 그 레드시프트에다가 두고 있던 상태였다고 하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스냅샷을 뜨고 그걸로 클러스터를 여러 개 생성을 할 때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데이터가 S3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레드시프트에서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같은 개수를 복제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사이즈가 적은 케이스이니까 클러스터 개수를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이제 단축이 되게 됩니다. 비용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쿼리 수행을 하기 위해서 S3에서 스캔을 하는 그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데 S3의 파일을 이제 컬럼너 형식으로 저장을 해두게 되면 전체 파일이 아닌 그 파일에서 필요한 컬럼만 액세스해서 성능과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S3의 파일을 보관할 때 그 파티션 키 값을 이용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파티션 키별로 이제 데이터를 보관을 해두면 나중에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서 이 파티션 테이블을 지정을 해서 쿼리를 수행을 해서 비용을 또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통해서 쿼리를 수행할 때에
그 데이터 필터링 수행을 그 레드시프트 클러스터하고는 관계없이 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ETL을 하지 않고 S3에 이제 그 데이터를 둔 채로 애드워크 쿼리를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아테나 이제 서버가 없는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 실행하는 그 쿼리가 수행될 때 데이터를 얼마나 스캐닝 했느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캐닝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S3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어떠한 그 형식을 갖고 있는지를 그 아테나에다가 스키마를 이제 정의를 하고 표준 SQL을 쓰시게 되면 바로 이제 쿼리문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한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 파일이 최적의 크기이거나 파일을 이제 분할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쿼리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요. 이 분할 가능한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아테나가 그 실행 엔진이 돌아갈 때 그 리더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이 파일을 분할해서 병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할 수 없는 파일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컬럼너 파일을 포맷을 쓰게 되면은 이 파일을 이제 특정한 그 필요한 컬럼만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캔에 대한 양이 줄어들어서 이제 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앞에서 그 데이터 포맷에 대한 효과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그 로그 파일을 S3에 적재해 둔 채로 아테나로 쿼리를 했을 때의 그 수행 시간과 스캔한 데이터의 양을 이제 비교한 표인데요.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그 파케이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 저장 공간이 87% 줄어들고 쿼리 수행 시간이 34배 빨라지고 스캔하는 데이터 양이 이제 99%나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99.7% 저렴하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케이스마다 이 세이빙 되는 비율은 조금씩 이제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세이빙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비용 절감률은 한 30%에서 많게는 90% 정도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 앞에서 설명드린 서비스 외에 이제 조금 그 추가적인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데이터 포맷과 관련해서 그 파케이 같은 이제 이런 컬럼너 타입이 좋다는 것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스트리밍 형태로 그 이런 수행되는 이제 워크로드라든지 또는 뭐 로그 데이터, IoT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부터 이제 이런 그 컬럼너 타입으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를 이제 중간에 뭐 포매팅을 해서 데이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거나 하면 이제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CSV나 JSON 형식의 파일인 경우에는 그 기존에는 이제 만약에 분석을 해야 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툴들이 그 S3에 파일이 있을 경우에 이 객체를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get 오브젝트에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데이터를 읽으면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필터링 해내고 필요한 데이터들만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로직에서 다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레이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느라고 그 S3에 있던 파일을 글레이셔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아카이빙을 해 두었을 경우에 이 데이터를 이제 봐야 되면 글레이셔는 사실 뭐 콘솔에서 본다거나 또는 뭐 CLI나 API를 이용해서 글레이셔에 이 둔채로 파일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복원을 해서 그 다운로드를 받든지 아니면 이제 뭐 S3 쪽으로 이제 스토리지 유형을 변경한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로직으로 처리하든지 이런 작업들을 이제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기능이 S3 셀렉트와 글레이셔 셀렉트인데요. SQL문을 이용해서 S3와 글레이셔에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부분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부분 데이터 조회 자체가 S3나 글레이셔 단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오브젝트 전체를 내려받은 후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먼저 S3 셀렉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은 표준 SQL문을 사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필터링된 데이터셋을 구하는 것인데요. 아테나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하고 다른 점은 이 작업이 S3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S3 셀렉트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고 특정 디렉토리 내에 있는 전체 파일들을 대상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그룹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테나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이나 또는 뭐 프레스토와 같은 이런 분석 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S3 셀렉트는 실행은 AWS SDK나 뭐 CLI나 또는 프레스토 커넥터를 통해서 수행하실 수 있고요. 다른 서비스에서 이 S3 셀렉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나 아테나, 뭐 프레스토 또는 커스텀 쿼리 엔진들에서 이 S3 셀렉트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S3 셀렉트 기능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성능 향상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직접적으로 그 S3 셀렉트 API를 호출해서 CSV나 뭐 JSON, 파케 포맷의 파일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만 구해오는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S3 셀렉트는 이제 그 실제 쓰는 거는 그 기존의 S3의 그 get 오브젝트 API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파일의 포맷이 어떤지 또는 뭐 압축이 되어 있는지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압축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SQL 구문으로 그 식을 표현하면 됩니다. 현재 이제 S3가 지원하는 그 포맷은 CSV나 TSV 또는 뭐 사용자 지정 이제 딜리미터 방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제이슨 포맷도 기존에는 이제 플랫한 것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네스티드 방식으로 제이슨 안에 이제 뭐 다른 어레이가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다큐멘트 타입도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켓 포맷이 얼마 전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지원이 되도록 그 기능이 추가됐고요. 압축은 이제 뭐 gzip이나 bzip2 같은 방식을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가 이제 뭐 서버 사이드 암호화 몇 가지를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되어 있더라도 이제 S3 셀렉트를 통해서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은 이제 그 이 부분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출력을 할 때 어떤 포맷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출력할 건지인데 현재 이제 CSV하고 JSON 포맷이 지원이 되고요. 그 인풋 데이터 포맷하고 다른 포맷으로 이제 그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3 셀렉트를 써서 파일 포맷을 변경하는 이런 이제 효과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SQL 구문을 써서 이제 데이터를 분류할 때는 그 익숙하신 이제 뭐 select from where절 구문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뭐 크다 작다 같은 이런 수식이나 뭐 string like 검색이라든지 또는 뭐 그 캐스팅을 해서 이제 타입을 변경하는 이런 이제 펑션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룹 바이를 한다거나 뭐 조인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쿼리 구문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3 Select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이제 부분적인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필터링과 관련된 이런 구문들을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3 Select를 이제 사용한 그 샘플 유스 케이스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S3의 파일이 생성이 됐을 때에 이 람다로 트리거링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시키고 그래서 그 S3 파일을 분석한 다음에 특정 데이터를 집계를 낸 다음에 이제 SNS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짠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이제 S3에서 오브젝트를 다 가지고 와서 그 리스판스 컨텐츠를 이제 루프를 돌리면서 원하는 값들을 이제 다 필터링을 해내는 작업을 람다에서 했어야 되는데 S3 셀렉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필터링 된 데이터만 내려오게 될 테니까 바로 이제 뭐 집계를 내는 이런 그 작업들만 수행해서 이제 SNS로 전송을 하게 되면 되니까 로직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잠깐 코드로 살펴보면 좌측이 이제 그 S3 셀렉트를 사용하기 전의 방식인데
우선 이제 파일을 내려받아야 되니까 S3 클라이언트의 get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그 오브젝트를 통째로 받은 다음에 파일 하나의 내용들을 다 읽으면서 줄바꿈 문자가 있을 때마다 이제 라인별로 찾아서 또 한 라인 안에서 심표를 기준으로 이제 스플릿을 한 다음에 필요한 이제 로직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과 같이 이제 그 S3 셀렉트를 쓰게 되면 그 셀렉트 오브젝트 컨텐트라고 하는 이 API를 쓰게 되고 이 안에서 이제 그 부분 데이터 조회를 위한 이제 그 SQL 문을 이제 같이 이렇게 넣어서 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터링 된 데이터만 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냥 로직만 처리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비용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지만 퍼포먼스 수행 시간은 한 2배 정도 빠르게 수행이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S3를 사용하는 경우 말고도 그 AWS의 EMR 클러스터에다가 그 프레스토를 구성해서 쓰는 경우에도 S3 셀렉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스토가 이제 그 하드베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뭐 아마존 S3, 뭐 카산드라, 몽고DB, 뭐 HBase와 같은 이제 이런 그 non relational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ySQL, PostgreSQL, 뭐 아마존 레드시프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SQL, 테라데이터와 같은 이제 이런 그 관계형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플러그인 형식으로 커넥터를 개발해서 이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스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S3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 프레스토 쿼리를 그 S3 셀렉트 쪽으로 보낼 때 S3 셀렉트가 부분 데이터만 갖고 올 수 있도록 쿼리 문을 이제 변형을 해서 S3 쪽으로 던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S3 셀렉트에서 부분 데이터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비용도 개선된 이런 이제 형태로 그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S3 셀렉트를 그 빅데이터 분석 시에 같이 활용하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부분 그 분석에 필요한 부분 데이터만 S3에서 가져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 성능은 뭐 한 최대 400%, 400% 그러니까 4배 정도 올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한 80% 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S3 셀렉트는 그 2018년 4월부터 정식 출시가 되었고요. 서울 리전을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아마존 아테나나 뭐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나 그 다음에 EMR 그리고 이제 클라우데라, 뭐 데이터브릭스, 호트웍스와 같은 곳에서 이제 S3 셀렉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기능들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고 이제 비용을 낮추는 이런 이제 그 효과를 계속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글레이셔 셀렉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레이셔는 그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액세스를 거의 하지 않는 데이터를 백업해 두는 개념의 이제 저장소이고요. S3에 파일을 올려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액세스를 뭐 거의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제 글레이셔로 변경을 해서 비용을 이제 상당히 낮추면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가끔씩은 또 데이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를 이제 복원하는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 글레이셔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해당 오브젝트를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제 복사본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복사본, 그러니까 즉 이제 이 복원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뭐 긴급, 표준, 이제 벌크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이제 그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긴급은 이제 복원이 1에서 한 5분 정도 안에 이제 되는 옵션이고 표준은 뭐 3 내지 한 5시간 정도. 벌크는 이제 뭐 페타바이트 규모의 이제 아카이빙 데이터를 뭐 5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이에 이제 복원을 해주는 이제 옵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옵션이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레이셔 셀렉트는 이제 SQL 문으로 그 글레이셔 내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부분 데이터를 구해서
그 결과를 이제 S3에다 기록을 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글레이시어 셀렉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파일을 복원을 하고 그 복원이 끝나게 되면 그 파일을 쓰기 위해서 S3 스토리지 클래스로 변경을 또 별도로 하고 그 이후에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그 어플리케이션 로직에서 필터링을 해야 됐지만 이 글레이시어 셀렉트를 쓰게 되면 부분 데이터만 딱 그 설정한 그 복원 타입에 해당하는 시간 내에 S3에다가 부분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데이터 복원이 끝나게 되면은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알림을 받는 것들도 이제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사항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제약사항 현재는 이제 그 압축이 되지 않은 CSV 파일에 대해서 이제 이 글레이시어 셀렉트가 지원이 됩니다. 글레이시어 셀렉트는 이제 2017년 11월 말경에 정식 출시가 되어서 서울 리전을 포함한 그 전체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글레이시어 셀렉트 동작 방식을 조금 그 자세히 살펴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API 호출을 할 때에 몇 가지 정보를 넘겨주어야 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글레이시어에 있는 어느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글레이시어 셀렉트 작업을 해야 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될 테니까 그 식별자인 이제 아카이브 아이디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글레이시어 셀렉트로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현재 그 파일의 형식은 압축이 되지 않은 CSV 파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 방식으로 KMS나 S3 키 관리 방식으로 암호화된 CSV 파일은 지원이 되고요. 사용자의 그 암호화 키로 암호화된 파일은 아직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겨줘야 되는 설정이 그 부분 데이터 조회를 해야 되니까 SQL 문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복원할지를 정해주는 그 복원 티어 설정이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글레이시어 셀렉트가 결과를 조회해서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야 될지 그 S3 버킷을 이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원이 시간이 걸려서 진행이 되니까 그 복원이 끝났을 때에 SNS로 이제 노티를 받고 싶으면 네, SNS 토픽 ARN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PI 호출을 하게 되면 글레이시어가 해당 작업 요청을 받고 나면 즉시 이제 HTTP 200번 OK 응답을 리턴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글레이시어는 그 API에서 넘겨받은 SQL 문을 수행을 해서 데이터를 필터링 한 다음에 지정했던 이제 그 S3 버킷에다가 CSV 포맷으로 결과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SNS 토픽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제 노티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SNS 노티가 그 발송이 되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람다를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SNS하고 SQS를 같이 이제 붙이고 그 뒷단에 EC2 위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다음에 SQS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꺼내서 글레이시어 셀렉트 작업이 끝났다는 걸 감지한 이후에 뭐 후속 작업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데이터 레이크에서 이제 결과를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그 성능 최적화 방안으로 그 우선 이제 작은 파일이나 데이터들을 이제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도 사실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S3 distcp의 그 그룹 바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그 작은 파일들 여러 개를 이제 하나의 파일로 모아서 S3에 보관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S3에다가 이제 그 오브젝트를 요청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네트워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IO가 줄게 되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상 그 하나의 파일은 그 하드웨어 이제 디폴트 블록 사이즈는 이제 128메가보다 크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은 데이터들을 이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의 그 키네시스 파이오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시스 파이오스 설정을 하실 때 뭐 버퍼 사이즈나 버퍼 인터벌을 이제 주실 수가 있는데 이 값을 이제 크게 주게 되면 그 키네시스 스트림을
파이오스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그 레코드 여러 개를 한 번에 모아서 그 버퍼 사이즈와 이제 버퍼 인터벌 중에 먼저 도달하는 그 것만큼 모이게 되면 이제 S3에 기록이 되니까 큰 사이즈의 덩어리로 이제 기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S3 셀렉트를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부분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퍼포먼스가 좋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400%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포맷은 뭐 계속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만 이제 Parquet 포맷이나 이제 ORC 같은 이런 컬럼너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검색 속도를 이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EMR-FS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그 S3라고 하는 이 스토리지의 그 특성상 그 컨시스턴시 모델이 아주 그 RDBMS처럼 절대적으로 이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브젝트를 풋하거나 딜리트를 한 직후에 즉시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리스트를 조회하게 되면은 오브젝트 리스트의 이제 일관성이 이제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EMR 클러스터에서 이를 확인해 가지고 그 데이터의 일관성이 맞지 않으면 리트라이를 하도록 이런 이제 EMR FS 일관성 보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이 기능의 이제 원리는 그 S3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그 메타 정보를 다이나모DB에 기록을 해두고 오브젝트 이제 리스트를 그 EMR 클러스에서 조회를 해야 될 경우에 다이나모DB에 있는 메타 정보하고 실제 S3의 그 오브젝트 리스트하고 비교를 해서 맞지 않으면은 이제 일관성이 아직 안 맞는 상태라고 간주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리트라이를 하는 기능입니다. AWS에서는 키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서비스가 이제 4종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데이터나 비디오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그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가지 중에 우선 그 첫 번째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를 보면 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의 역할은 그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이제 그 데이터 스트림스에 보관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프로듀서가 그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컨슈머가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이제 꺼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라든지 AWS IoT나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클라우드워치 이벤트 이런 데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를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포맷을 CSV나 JSON에서 파케이나 ORC로 변환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설정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이 결과를 자동으로 S3나 레드시프트나 엘라스틱서치나 스플렁크에 이제 로드 해주는 서비스가 키네시스 파이오스입니다. 세 번째로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SQL문을 사용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입력 스트림으로 해서 SQL문을 설정을 해두면 그 SQL문이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출력용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또는 실시간 대시보드와 같은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는 이름에 비디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타임슬롯 기반으로 인코딩 되는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스트리밍으로 AWS로 전송하면 서버를 구성해서 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보관하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가 전송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듀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계속 그 작은 타임슬롯 단위로 보내게 되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에서 이를 이제 보관해 두고 컨슈머 프로그램이
이런 그 타임슬롯 기반의 데이터들을 꺼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시 카메라 같은 데에서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 그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에서 꺼내 가지고 이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든지 해서 뭐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감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S3에 내부적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저장 공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이 데이터 준비하고 관련된 그 작업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AWS 글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글루는 이제 그 데이터 레이크와 ETL 작업을 수행하는 그 서버리스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에 있는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탐색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스키마로 구성이 되는지를 추론을 한 다음에 이제 카탈로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된 카탈로그를 가지고 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스는 어디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 데이터를 내가 ETL을 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타겟을 정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ETL 잡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파이썬 코드로 그 스켈레톤 코드를 제너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떨궈진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하신 다음에 ETL 작업을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그 ETL 작업을 수행하실 때 그 스케줄링처럼 이제 뭐 정해진 시간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ETL 작업이 끝나면은 후속으로 이제 이어서 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벤트 기반으로 수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람다에서 그냥 직접 이제 이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글루는 이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이런 ETL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스트럭처를 생성하거나 뭐 관리할 필요가 없는 이런 장점들도 이제 있겠습니다. IoT 빅데이터와 더불어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수행을 하려면은 그 우선 학습 알고리즘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또 이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평가를 해보고 괜찮은 결과를 내는 모델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운영 서버에 배포하고 운영하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이런 과정들을 그 엔드투엔드로 제공하는 일종의 머신러닝계의 데브옵스 같은 플랫폼입니다. 세이지메이커가 가진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이제 서버를 구성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고 접속을 위해서 SSH 터널링 구성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세이지메이커는 그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이런 그 노트북 인스턴스를 띄워서 즉시 이제 그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S3에 있는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그 생성되는 머신러닝 모델도 S3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모델을 개발할 때에도 그 MXNet이나 뭐 글루온, 뭐 텐슬플로우 같은 이런 그 유명한 머신러닝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 14가지 빌트인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로 그 데이터만 어디에 있다, S3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학습을 수행해서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 개발이 끝나게 되면 그 간단하게 설정을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파이썬 코드 몇 줄을 써서 이 모델을 운영 서버에 배포해서 REST 방식으로 서비스하도록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운영 서버가 그 리퀘스트가 많이 몰리게 되면 탄력적으로 늘어나고 리퀘스트가 적으면 줄어들도록 하는 이런 오토 스케일링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그 데이터 레이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이지메이커가 S3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한 이후에 생성되는 모델도 그 S3에 보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해두면 머신러닝까지도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제 그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어, 단위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비용 효율적이고 이제 민첩한 그 활용을 위한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다른 세션이나 발표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된 이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우선 그 좌측에서 보시는 다양한 원천 데이터들을 인터넷이나 그 AWS의 전용선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또는 이제 실시간 스트림 전송을 위한 키네시스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AW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에서 아랫부분을 보시면 리얼타임성 데이터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EMR의 스파크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그 분석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시 또 S3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에 보관된 데이터는 그 서버리스 람다로 데이터를 이제 컨슈머 그 API를 이용해서 꺼내서 처리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데이터들이 뭐 이미지 분석이나 또 스피치 관련된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인 경우라면 AWS 제공하는 그 API로 제공되는 이제 AI ML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을 좀 보시면 그 배치성 데이터의 경우에는 S3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EMR의 하둡 클러스터를 통해서 배치성 데이터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처리하는 중간에 이제 뭐 스팍 ML 등을 활용해서 필요시에 그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이제 S3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글루를 이용해서 그 ETL이 필요하다면 이제 ETL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저장소에 대해서 제약 없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다 처리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뭐 RDS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NoSQL DB인 DynamoDB에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그 분석을 위해서 이제 DWDB인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적재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S3의 데이터를 둔 채로 이제 애드워크 쿼리를 실행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아테나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를 이제 그 사용자들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호출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일반적인 아키텍처의 예시이고요. 원하시는 서비스는 뭐 어떤 서비스라도 이런 구조에 맞도록 통합해서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활용 및 시각화의 측면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요. 각 서비스마다 그 제공하는 특징들이 사용하시려는 워크로드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셔서 민첩하고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AWS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 레이크가 뭐 좋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사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들을 직접 하나씩 적용하면서 이제 확장을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AWS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뭐 IAM을 통한 사용자 관리라든지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솔루션 형식으로 좀 UI를 갖추고 싶으시다든지 하시면 AWS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이라는 게 그 데이터 레이크의 그 참조 구현체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MS를 통해서 이제 그 저장소를 암호화를 할 수 있고요. IAM으로 이제 미세한 권한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제 인증도 지원을 합니다. 이 AWS 서비스를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해서 직접 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만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시면은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그 구성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완료가 됐을 때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론트 CDN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CDN이 적용이 된 URL을 가지고 접속을 하셔서 데이터 레이크 이제 UI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S3 셀렉트나 글레이시어 셀렉트에 관한 설명을 한번 더 읽어보고 싶으시면 한국어 블로그로 된 설명이 있으니까 본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레이크의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좀 더 테크니컬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연한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할 때에는 그 중심이 되는 서비스가 S3와 글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블로그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용 효율적이고 민첩한 데이터 레이크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